네, 반갑습니다. 저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의 관점에서 본 하이너 밀러의 연극에 나타난 혁명 담론과 그의 구현 방식에 대하여 과업 언어 혁명에 대한 해상을 사례로 발표하게 될 김정수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언제나 우리 지금 동시대 작가들이나 비행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가진 작가를 제가 찾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역사적 어떤 역사관 혹은 역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가진 입장을 비평이 표명하는 그러한 비평가들을 찾는 제 나름대로 찾는 과정에 혹은 그리워하는 과정에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겠냐고 우리 진아 스님께서 주셔가지고 이걸 쓰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생각을 다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하지만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짧게 이야기 드리면, 제 연구 대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너 밀러의 연극에 대한 혁명 담론이고, 방법론은 그 소위 마르크시즘 철학을 대표하는 그 문학이론가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동독의 대표적 극작가이자 브레이트 이후 가장 주목받는 독일어권 극작가 중에 한 명인 하이너 밀러의 연극 미학에 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하이너 밀러의 난해한 텍스트를 관통하는 연극 미학의 핵심에는 그가 직접 체험한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폭력적 역사에 대한 비판, 즉 독일 역사, 유럽 역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실천 정신과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관과 현실 비판은 그의 형식적 연구력과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하이너 밀러 연극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가 지녔던 마르크시즘적 세계관과 사회방식, 이와 관련한 혁명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고 본다. 그의 혁명에 대한 담론, 이와 연관된 역사관 및 역사 비판은 그의 미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선행 연구를 살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특별히 또 다룰, 이분은 혁명에 대한 작품을 많이 쓰셨어요. 그것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그 연구에.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국에 그렇게 번역이 많이 안 되는 하이너 밀러의 그 인터뷰집은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독일에서 제 석사 논문을 그 하이너 밀러에 대해서 적었는데도 저의 논거의 대부분도 그 하이너 밀러가 직접 쓴 그 인터뷰가 논거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이너 밀러의 논문들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하이너 밀러를 소개하는 논문들, 하재무인 창복, 증명가, 대부분이 90%가 그 논리의 근거를 이루는 것들은 하이너 밀러가 이야기한 인터뷰 발언들, 직접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 작가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작가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코 하이너 밀러 같은 어떤 관념적 관념이라기보다는 담론을 좋아하는 작가들에게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분석하거나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그 작가가 이야기한 그 언설들을 90% 인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한다는 것은 저는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그 모든 작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는 막시스트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물론 그의 작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일관적으로 읽혔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연구들도 그의 작품을 마르크시즘의 맥락에서 분석한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건 내주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다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아시다시피 하이너 밀러 책임들 사실 과업 번역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막 그 소설 갖고
산문 있고 뭐 희한한 텍스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막 몽타주 테크닉, 몽타지, 뭐 콜라주 이런 이론으로 대부분 설명되고 이랬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이너 뮬러의 사상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가 아닌 그 어떤 막시즘적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사실 그의 텍스트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다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 읽힌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그 고등학생처럼 이렇게 대입해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끝으로 보면 이렇게 포스트 드라마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이고 혹은 뭐 아방가드적인 이런 미학들로 분석하는 논문들은 그 소위 막시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일부를 가지고 일부를 이야기해서 그 일부가 점점 전체화되도록 하는 후기구조제적 방식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가 전체 소위 말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겠죠. 역사 발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선을 쭉 그을 수 있는 가장 그 기초적인 이론을 가져와서 한번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직 가져온 그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전통적 마르크시즘을 폐지하지도 않으면서 후기 자본주의라는 맥락을 포섭하는 비교적 유연성 있는 그 문학 비평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책이 매우 유명합니다. 제가 그 정치적 무의식 사실 나온 책이 한국에 번역된 건 매우 늦게 번역돼서 15년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 책이 나온 거는 80년대예요. 이미 이 사람의 이론은 그 외국이나 또 문학 영역 중에서 연극 영역이 아닌 쪽에서는 한국에서 논문이 나와 있고 많이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찾아보니까 연극 영역에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그 정부가 제임슨 소개를 차라리 좀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마르크시즘적 역사관을 가지고도 이런 탈중심주의적인 혹은 해체주의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개념적 도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이너 뮬러에 대해서 짧게만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유명하지만 또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그런 딱 그 관점을 이야기하자면 50년대 60년대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생산문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 말하는 생산자 문학, 생산문학, 노동자나 프롤레타리의 작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서사이며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어떤 적극적 요구와 희망이 부여된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70년대도 오면서 또 하이너 뮬러 하면 브레이트와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 많고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브레이트도 역시 막시스트이고 그래서 하이너 뮬러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나는 브레이트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그때까지도 브레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브레이트의 생산자 문학의 학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호라치 사람이라든가 마오즈라든가 시멘트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의 선생이라 할 수 있는 브레이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트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브레이트에 대한 배신이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또 이 비평도 많습니다. 하이너 뮬러는 막시스트이지만 브레이트는 그러나 그가 대부분의 주요 대표작을 썼을 때는 그는 망명해 있던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사실은 피난생활을 하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뮬러가 체험했던 현실 자유주의 체제의 폭력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의 출발은 같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전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밀러와 그 브레이트는 정말 분별되는 그들의 그 현실 경험이 바탕이 다른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그래서 80년대는 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독일 역사의 폭력적 부분, 유럽 역사의 야만적 부분 이런 이야기들로 확장하면서 모티브들이 이렇게 확산됩니다. 신화라든가 셰익스피어 수용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분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소위 그 독일 역사 비판은 유럽 역사 비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계 역사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세계 역사라는 개념, 결국은 이제는 막시스트들에게는, 이거는 또 저의 이해일 수 있는데, 결국은 공산주의 세대를 세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의 글쓰기가 역사화 작업이었으며 역사 발전의 의식화 작업이었다 하는 것들이죠.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텍스트에 시각화하거나 표면화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밀러의 드라마turgy, 즉 실제는 현실적 체험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현실적 체험이라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살면서 겪은 러시아의 스탈린주의적 정치 체제를 그대로 이행하는 동독의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 가장 먼저 비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이걸 확장시켜서 80년대 서구 문명호로는 유럽의 폭력적 역사를 주제하고 또 아까 말하는 그 끊임없는 그 막시즘적 역사화와 실천적 비판을 수행해왔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의 그 삶의 라인을 그 막시스트적 관점, 그가 이행했던 작업들이나를 통해서 설명해봤습니다. 세 번째 5페이지. 정치적 무의식 비판으로서 혁명 단론. 이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영역인데요. 제임슨의 제임슨 소개를 제가 시간이 초고속으로 읽겠습니다.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한국에서 한 편의 논문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제임슨은 막스주의 형식을 통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인 아도르노의 부정의미한 벤야민과 루카치의 이론들을 미국에 소개하였으며 1980년대 정치적 무의식으로 자신의 비평 개념을 확립하였는데 정치적 무의식은 사실상 제목이었으나 지금은 제임슨의 중요한 개념으로 전사했다. 대부분의 막시스트들의 글이 변증법적 부정의 한 방식으로서 매우 난해하듯이 제임슨의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로 난해하고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아서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무의식에서 제임슨은 19세기 문학에 나타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봉쇄를 날카롭게 분석해내고 이를 비판했다. 나아가 문학은 결코 그 문학이 구성됐던 역사를 간과하고 비평할 수 없으며 특정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시즘적 핵심적 사유인 역사화 그리고 변정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막시즘의 역사적 총체성 개념과 관련해서는 알티세르적이다. 여기서 이제 해체주의가 만나는 부분이죠. 알티세르면 지금 저희가 그 문화연구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는 분들 알티세르를 간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원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알티세는 초기 마르크스주의와 후기 마르크스주의를 구분하고 해겔의 역사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총체성과 관련한 위험한 논의를 이 말이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르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 사회주의가 도래한다고 믿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역사를 사회주의가 도래하기 이전을 포개식 전사로 보고 사회주의가 도래왔을 때 이제 역사라고 바라보는 이 총체성의 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총체성과 관련한 위험한 논의를 단절하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사를 한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다. 알티세는 그러니까 사회가 단일한 구조라기보다 그러니까 막시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제 토대를 기반으로 생산과 경제를 기반으로 상부구조가 있다라는 이 문법적 구조는 지금 특히 20세기, 21세기를 넘어서는 이게 후기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후기 자본주의에 와서는 이 모델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질적 문제들이 예. 네, 그래서 제 논문은 볼 거 없습니다. 제임스는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알티세는 사회가 단일한 구조라기보다 다양한 요소가 상호 연관되며 더 복합적인 체계, 다시 말해 탈중심적인 구조를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총체성 개념은 역동적인 후기 자본주의 경제와의 복합적 관련 속에서 이미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이데올로기로 정의되고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된다고 표현했다. 조금 넘어가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가 정치적 무의식에서 첫 장에서 언제나 역사화하라고 명시한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역사적 맥락으로 사고하라.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탈신화와 작업을 수행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려진 사실이죠, 이미.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화 태제에 있어서는 모든 변정법적 사고의 상호역사적 혹은 심지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의를 그럼 정치적 무의식 했을 때 정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란 개인적이고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 계급적, 집단적, 역사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김성호 같은 그 제임스 전문가는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은 이 정치인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 1번 정치적 차원, 그러니까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순을 작품 속에서 상상으로 뿌려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치적 차원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이데올로기 봉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의 가장 핵심이죠. 두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발화가 아니라 많은 계급들의 대화를 전제로 하는 것들. 그래서 많은 이데올로기소들이 같이 작동해서 사회가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회적 차원의 정치적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 역사적 차원은 바로 한 사회 전체 안에 공존하는 다양한 생산 양식들, 그래서 문화도 하나의 생산 양식이죠. 어떤 그러한 생산 양식들의 모순이 움직여가는 그다란 역동을 역사적 리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 논문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일러 밀러의 과업에 나타난 정치적 무의식을 지금 아까 말한 이 세 차원으로서 제가 뒤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또 가장 재밌는 건 이 무의식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이게 재밌는 부분은 마르크시즘과 소위 말하는 프로이드 혹은 라캉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지점으로서 이것들이 잘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이론이 그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듯 하면서도 여러 개념을 주면서 분석할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무의식은 그렇죠. 프로이드적 어떤 무의식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빨리 이야기하면 이분은 오히려 프로이드보다 라깡에게서 더 많은 무의식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코 그러니까 그것은 상상적인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라캉적 도식에서 소위 말하는 실제이다. 그러니까 서사되었을 때 역사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상상만으로도 혹은 의미화된 상징만으로도 역사는 이야기되어질 수 없다. 이 두 개를 거쳐서 그다음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실제라는 것이 역사다. 또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서사되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이론인 것이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항상 어떤 없다. 역사는 부재의 원인이다. 역사는 지금 없지만 현재는 없지만 지금 우리를 이루는 것의 원인이 된다. 부재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맞습니다. 다른 말 안 할게요. 오케이. 이런 측면에서 쭉 개념은 그래서 제임슨에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정치적 무의식 이론의 개요를 비평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소위 정치적 무의식은 마르크시즘적 해석학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해석행위의 역학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저희 메타 코멘터리입니다.
메타 이야기 잠깐 나옵니다. 메타 코멘터리. 결국은 해석, 우리가 어떤 문학에 대해서 작가가 뭔가를 적는다는 것, 뭔가를 표현해낸다는, 재현해낸다는 것, 혹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뭔가를 비평한다는 것은, 특히 쓴다는 것은 해석의 해석일 뿐이다. 그래서 그 해석의 해석이 그 해석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 그러한 해석을 불러들였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문학 비평가가 해야 할 일이다. 혹은 문학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지금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도 참 많이 헷갈렸거든요. 저는 그 뮬러를 이해하는데, 그 마르크시즘 이론을 가져와야 되고, 그 뮬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체주의적 탈중심적인 표현 방식들을 포섭할 수 있는 마르크시즘 이론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또 이런 무의식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뮬러에게는 그러니까 조업이 이분들은 다를 뿐이지만 마인드는 같은 거죠. 제임슨도 어떤 총체적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 조업을 진행하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봉쇄 그런 것들의 노출 방식은 비슷하다. 그 출발점 같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3분이라도 남았습니다. 시간을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서 제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여기서 나온 그 과업, 제가 김승부사라는 표현이죠. 발음처럼 과업. 그러니까 임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청부라고도 번역되고 여러 형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과업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과업이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혁명의 이제까지 그 연구들은 혁명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다. 혁명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혁명의 실패든 혁명의 배신의 이야기든 또는 혁명사를 역사화한 것이다. 혁명이라는 것을 혁명의 역사를 담론하는 것이다. 특히 서구 연구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역사라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혁명이 있다면 우리가 혁명을 그리워하든 싫어하든 어디로 흘러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가지는 자기 표현의 방식대로 이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혁명을 훑어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쭉 살펴보니까 쭉 이제 서구 역사까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는 거죠. 쭉 훑어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프랑스 대혁명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보면 그러니까 뮬러가 정치 행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적 차원의 무의식으로서는 혁명을 역사화하고 그 혁명에 대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관념주의적 비평가들은 그 뮬러를 그 사고의 유희, 윤리 연극을 사고의 유희라고 표현하는 형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측면에서 역사화라는 것은 혁명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메타코멘트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런 비평이 있어요. 왜 뮬러는 작품을 안 쓰고 역사 비평가가 되냐? 결국은 그러니까 맞아, 역사 비평가가 된 것이고, 역사 비평을 하는 작가가 역사의 어떤 총체성에 대해서, 그 시선에 대해서, 시선을 어디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상징적 행위로서 실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그냥 이거 텍스트 제가 논문을 그럼 꼭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텍스트이고요. 번역이 잘 나와서 읽으면 되게 재밌는데,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 읽으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1번. 그래서 또 그 프랑스 대혁명을 기반으로 한 이 스토리를 쭉 그 혁명의 역사를 훑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혁명 안에 모든 자본주의적,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스들이 다 들어가 있네. 그렇죠? 혁명하는 집단들, 혁명가들 안에 소위 말하는 폭력의 문제, 성적 착취의 문제, 그 다음 인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우리가 크게 이야기했을 때 소위 거대서사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다양한 그 헤게모니 쟁투에 해당하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혁명 안에 다 있더라 라는 것들이 지금 이 안에 이야기 쭉 제가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이게 재밌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독일은 연극을 전부 다 연극을 가지고 교육하는, 연극을 매체로 사용한다는 전통이 있다 했는데, 이거는 내가 알았어요. 저도 알고 있죠. 우리 브레이트스도 알고.
이 전통이 막스의 전통인 것이죠. 이 막스의 매개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죠. 결국 그 막스주의의 연극, 예술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 이념과 현실을 이어주는 이 매개의 개념이 있고, 이 매개의 개념으로서 지금 연극이 이행되는 것들도 설사 그게 포스트 모던한 형태의 연극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도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베를린 자유대학의 그 푸시리테 스님 수업에 들어갔고, 그 포스트 모던한 연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물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론의 유물론을 가지고 와서 지금 포스트 모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나타나는 물질성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실 이 막스의 전통, 그래서 소위 말하는 80년대에 그 소위 물질성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든 물질성에 대한 신체, 육체에 대한 담론들이 사실은 막스 이론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하게만.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돈이 많아서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라, 그걸 요걸 깨달았어요. 그냥 전통이 아니라, 반전통적 전통인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틀리게 이야기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죄송해요. 네, 오케이. 그러한 측면에서 혁명이 보니 또 사모라 상품화되어 있더라 라는 권리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가 생각하는, 하나만 그래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이야기하면 결국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유토피아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뮬러가 가장 정말 매력적이고 치명적이고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들을 쉽게 화해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해시키지 않고 소위 이데올로기가 유토피아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데올로기 봉쇄,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지만 이데올로기 자체 안에서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자체가 하나의 유토피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유토피아적인 것들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그의 입장. 그래서 변정법적 이야기는 이제 오늘 못하겠지만, 모든 언어들의 조합이 그런 강렬한 변정법적 조합 형식으로 또 이미지적으로 폭발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전부 다 아방가르드적으로 경악의 미학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고, 니체의 추의 미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코끼리의 다리만 잡은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가 늘 생각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접점, 우리 유토피아에 대한 지향이 사실은 어떤 이데올로기성을 가지고 있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또한 유토피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안서를 찾았던 게 결국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음. 어떤 식으로든 서구의 죽음은 좀 엑스타시가 없는, 죽음이 자본화된, 죽음이 소유화된 형태. 그렇죠. 우리 사회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명이 지니는 폭력적 부분, 많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생산성과 죽음의 부정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과업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꼭 번역을 해서 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양승희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토론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종합토론에 가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넘어서 받아가지고 토론자보다 질문자가 지금 더 바빠진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멋진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시겠네요. 예. 저한테 과업을 저는 네. 멋지게 하자. 네네네. 연극에 희망을 걸고 있는 저희 전체는 그런 막시스트인가요? 아까 독일 얘기 곁들여서 제가 이전 버전 논문을 엊그제 저녁에 좀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재미난 질문이면서 선생님께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 좀 하시면 어떨까. 좀 제한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찝어보겠습니다. 뮬러가 지금 논문에 보면요, 뮬러가 3부 구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하부 구조인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며 동독을 개인을 희생시키는 또 다른 파시즘으로 이해하고 비판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현실주의 안에서 그 체제를 비판하는 저항서사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하이네밀러의 햄릿 머신을 한 3차례 실제적으로 이제 공연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 이후 세대인 또 롤란트 시멜페니어 작가의 작품 환경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독일 작품들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독일 작품을 실제로 다루면서 조금 몇 가지 의문을 갖는, 아직 그러니까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 역사 다시 쓰기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밀러가 개인적으로 상부 구조의 목적에 희생되어지는 어떤 하부 구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밀러가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시려고 하는 그 정치적 무의식 이론, 그 프레드릭 제임슨 이분의 이 이론을 보면은요, 정치적이란 물론 개인적이고 심리적 차원이 아닌 계급적 집단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사유와 행동이 아니라 야생적 사고처럼 모순에 가득 찬 현실의 역사에 대한 무의식적이면서도 필사적인 반응임을 말한다라고 아마 여기 그 정치적 무의식 이론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걸 약간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이 하이네밀러의 작품을 정치적 무의식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가 포스트 모던 이론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관점으로 좀 바라다 보면 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행동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그 다음에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야만적이고 어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필사적인 어떤 반응,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이 하이네밀러의 작품이 어떤 정치적인 것에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나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반응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좀 드는 게요. 왜냐하면 하이네밀러가 상부구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지는 어떤 하부 구조, 어떤 그 개인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적 무의식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요? 네. 비판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치적 무의식을 인해서 작품을 썼거나 비판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무의식을 어제 갑자기 공부하느라고 그랬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과 이 프레드릭 제임슨이 말하는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거를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하이네밀러를 다시 연구하면 굉장히 어떤 사회적 차원과 어떤 정치적인 차원과 어떤 개인적 차원으로서의 하이네밀러.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브레이트하고 달랐던 거는 그 하이네밀러가 실제적으로 그 동독에서 살면서 그런 굉장히 어떤 처참한 시절을 몸소 다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혁명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혁명이라는 것들이 그 유럽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혁명의 결과가 반드시 희망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전체적으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허무에 빠지거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허무에까지 이르는 그런
작품들 이제 그런 경향들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가 바로 호모주의적 관점으로 읽었기 때문에 호모주의로 보인다. 아하. 그러니까 역사적 소위 말하는 그 역사적 정세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하이네밀을 읽으면 희망에 가득 찬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 전에 한 호흡, 죽기 직전에 한 호흡, 한숨, 그것으로서의 희망. 그렇죠. 그만큼 매우 비관적이죠. 비관적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희망이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희망이죠. 그냥 TV가 주는 희망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죠. 아니 저도 희망으로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시간 질문과 네. 답변은 종합토론 시간으로 네. 운영되고 싶은데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해주신